아, 한국사 이제 조선의 대외 관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쪽부터의 이야기가 됩니다. 조선의 대외 관계, 조선의 대외 관계는 이렇게 줄을 쭉 긋고 1592년 이때 임진왜란이 있었거든. 이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가지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는 어땠느냐? 대외 관계는 기본 방향은 4대 교린 4대 교린의 외교를 펼쳤다. 먼저 4대 외교란 무엇이냐? 조선 주변에 있던 나라들 66쪽의 지도를 잠깐 볼게요. 교과서 66쪽에 조선 주변에 있던 나라 명나라, 여진, 일본 세 나라가 있지. 66쪽에 보면은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막강하고 문화적으로 강했던 나라 명나라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명나라한테는 친하게 지내면서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4대 관계입니다. 이 얘기는 나머지 일본과 여진은 교린이라는 거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일단 명나라 얘기. 명나라랑도 초창기에 조선 건국 초기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초기의 갈등. 하지만 태종, 이방원, 태종 이후에 명나라와 되게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명나라에게 조선에서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합니다. 조공이 뭔지 알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뭐 문물 이렇게 물자 같은 걸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하된 입장에서 형님 나라에게 이런 걸 바치겠습니다 하고 명나라에다가 바쳐요. 그럼 명나라에서는 조선에다가 무엇을 내주느냐? 책봉을 내려요. 책봉이라는 거는 명나라 황제가 하늘을 대신해서 조선 왕에게 그 조선 땅을 다스릴 권한을 준다 하고 책봉을 내려주는 겁니다. 조선 왕이 조선 땅을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뭔 얘기냐?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는 그 왕들 중에서도 왕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임명해 주겠다. 그런 정신 승리하는 거죠. 조선의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책봉을 받으면 그 신하들에게 조선 왕이 그러지. 나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몸이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책봉을 받음으로써 조선의 왕은 정통성을 확립한다. 그리고 돈 받았잖아. 조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담례품을 줍니다. 근데 조선에서 조공을 100만 원을 했으면 명나라가 똑같이 100만 원을 담례해 줄까? 아니에요. 명나라는 더 상위 국가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100만 원을 받으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거를 조선에게 답례품으로 줘요. 그러니까 조선은 명나라와의 이 조공 관계를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 4대 관계를 통해서 신리를 추구합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4대 외교를 통해 신리를 추구했다. 그 예로 명나라의 실질적인 내정 간섭, 우리 원 간섭기처럼 뭐 니네 나라 왕 누구 해라, 뭐 땅 어떻게 내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조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냥 조공만 바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명과의 4대 외교였어요. 초기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4대 외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대 다음엔 교린 있지. 교린이란 건 뭐냐? 4대는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는 거라면 교린이라는 건 적당히 회유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처럼 적당히 싸우고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교린입니다. 일본하고
여진에 대해서 교린 정책을 폈는데,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해요. 교린 정책은 적당히 친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거라고 했지. 일단 일본이 툭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왜구라고 하죠. 일본의 해적대들, 일본의 해적 군단인 왜구들이 툭하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에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을 해버리자. 조선에서 군대를 끌고 쓰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대마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쓰시마 섬 토벌. 당시 장군의 이름은 이종무라는 사람입니다. 이종무 장군을 보면서 쓰시마 섬을 토벌했어요. 그리고 이때의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이후 일본이 이제 사과를 합니다. 쓰시마 섬 토벌하고 우리가 거기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일본이 사과를 하고 해서 맨날 싸울 수만 없잖아. 전쟁은 우리도 힘들어. 계속 싸우면은 우리나라도 막 군인들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그러면 너네 이제 우리가 항구 3개 열어줄게. 부산포, 제포, 연포. 이 항구 3개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랑 무역하자. 그리고 쳐들어오지 마라. 이게 역시 세종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쳐들어가기도 했고 무역도 평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인들이 이 부산포, 제포, 연포 여기에 너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일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통제를 강화합니다. 세종대왕 이후에 한참 지나서 통제를 강화하자 이는 일본인들의 반발, 삼포외란, 그리고 을묘 외변으로 이어집니다. 이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 3개 항구를 열어놨는데 거기를 조선이 통제하려 들자 일본인들이 반발한 거예요. 자, 다음에 여진 봅시다.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싸움도 했고 또 친하게도 지냅니다. 먼저 여진족이 툭하면 또 쳐들어와. 그러니까 여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땅을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 그 두만강하고 압록강까지 확대를 해요. 사군 육진을 개척. 당시 파견됐던 장군은 김종서라는 사람하고 최윤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역시 세종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다 했죠. 지금 여기 관련되는 일들을. 그리고 사군 육지 개척한 다음에는 마찬가지예요. 일본한테도 항구 열어줘가지고 좀 무역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자. 그만 쳐들어와라. 이렇게 했듯이 여진에 대해서도 무역소를 열어주고 그리고 여진인들의 귀화를 장려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 섬기는 거고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당히 싸우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했네요. 이게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였습니다. 조선 전기는 이렇게 4대 교린의 외교를 했는데 이 외교 관계가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일이죠. (1592) 임진왜란.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라 부르는데 일본하고 명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좀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교과서 69쪽에 보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세요. 분로쿠 게이초의 역.
명나라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항외원조. 명이라 하지 말고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 항외원조.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일으킨 난리, 이런 뜻이에요. 일본인들이 쳐들어왔다. 일본에서 모르는 분로쿠 게이초역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천황의 연호입니다. 분로쿠 게이초 천황 때 전쟁, 그 뜻입니다. 항외 원조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막 조선이 침략당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각각 자기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임진왜란의 배경, 바로 16세기.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이름을 많이 아는 일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그리고 그 후 조선 침략.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 초기 우리나라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 초기에 조선은 연전연패합니다. 당시 조선 최고 명장이었던 신립이란 사람이 충주에서 싸웠으나 그 배수진을 쳤다가 대패하게 되고 결국 한양이 함락됩니다. 또 북쪽의 거점이었던 평양도 함락돼요. 평양이면은 지금 북한 땅이잖아. 거기까지 함락이 당했어. 이제 조선 망하기 직전이지. 근데 어떻게 반격이 시작되느냐? 자, 조선의 반격입니다. 먼저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순신이 있죠. 수군의 맹활약이 있어요. 이순신은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했었죠. 거북선을 비롯한 다양한 화포를 활용해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지를 활용해서 일본군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의 활약이 두드러져요. 이게 일본인들이 정말 당황을 했대요. 수군도 수군이지만 의병. 일본에서는 전쟁을 할 때 맨 위에 왕이 항복을 하고 성주가 항복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당연히 항복하는 거거든. 근데 조선은 왕은 도망을 가고 장군들도 도망을 가. 근데 민간인들이, 백성들이 갑자기 각지에서 산에 들어가서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는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의병이란 거는 정규 군인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 백성들이 모여서 활약하는 거예요. 의병이란 건 정규군은 아닌데 도계 지역은 도계 사람들이 가장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도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인이 돼서 일본과 싸우고, 뭐 동해에서도 동해 의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활약하는 걸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외 원조였잖아. 원조를 줬어요. 명나라에 원군이 도착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반격의 기회가 생기니까 일본이 점점 열세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휴전협정을 벌입니다. 휴전협정을 벌였으나 이게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정유재란.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의 퇴각. 이때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일본을 추격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명량은 여기에 있어요. 명량해전은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조선과 일본, 명나라 각각의 결과를 봅시다. 조선에서는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일단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가 재정은 악화되겠죠. 나라에 돈이 없어요. 재정 악화.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특히 조선의 제1궁궐이었던 경복궁이 이때 불타버려요. 그럼 지금 있는 경복궁은 뭐냐? 이건 중학교 때 배웠지. 그 흥선대원군이 다시 만듭니다, 나중에. 그리고 조선은 군사 제도도 바뀌어요. 훈련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훈련도감은 요거 좀 써놓읍시다. 훈련도감은 포수, 총 쏘는 포수, 활 쏘는 사수, 그리고 창잡이, 살수로 구성.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고 상비군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전쟁하는 군인 됐다가 다시 또 농사 지으러 가는 이런 거였는데 상비군, 그냥 직업 군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이니까 월급 줘야지. 삼수미세라는 세금을 토지 일결당 2.2두 거두었다. 훈련도감 설치. 자, 이거 잘 알아둡니다. 다음에 일본. 첫 번째가 조선이었고 두 번째 일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하고 반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싸웁니다. 그 내전 이후에 에도 막부 반 도요토미 세력이 승리해요.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잡아간 포로를 통해서 도자기 문화, 성리학 문화가 발달했다. 이때 조선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피로인들은 뭐 그냥 막 공사에 동원되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 이런 데 막 팔려가기도 했어요. 막 노예상인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자기 기술을 갖고 있어서 도공들이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전파하거나 성리학을 발달시켰죠. 조선에서는 나중에 이 피로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통신사라는 것을 파견하기도 해요. 외교 사지할단입니다. 그래서 피로인 데려오고 일본에 감시하고 일본의 동태를 감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진족. 명나라가 아까 조선 도와줬다 그랬지. 그래서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됩니다. 조선 도와주고 전쟁 참여하면서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돼. 이때 명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윤관했던 그 여진족이 나중에 금나라 세우잖아. 그래서 이자겸이 뭐 금나라한테 뭐 군신관계 맺었다 했지. 그 금을 이어서 후금이에요. 후금이 건국되었다. 자, 이게 임진왜란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 여진족 얘기를 좀 해봅시다. 칸이 좀 모자라서 그냥 이쪽에다 쓸게요. 너희는 쓸 때 그냥 이렇게 칸이 되면 오른쪽에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여진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진의 성장부터 임진왜란 과정에서 명나라의 감시가 소홀해져요. 자, 그때 여진은 세력을 키워서 후금이란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후금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해요. 이때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 명나라가 앞에서 나왔잖아. 앞에 여기 어디 갔냐? 명나라의 원군. 우리나라 도와줬잖아. 그래서 명나라가 이번엔 자기네가 위험하니까 조선 보고 도와달라 그래요. 야 조선 우리가 옛날에 도와줬잖아. 너네도 우리 좀 도와라.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렸다. 너네도 우리 좀 도와라 얘기를 해.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힘이 너무 없어. 괜히 명나라 돕다가 새로 떠오르는 강국 후금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은 큰일 나거든. 그래서 조선은 당시 광해군이라는 왕이었는데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해요. 얘들아 이거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왕은 선조였습니다. 선조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광해군이에요. 자, 광해군은 조선의 중립 외교를 합니다. 중립 외교는 뭐냐?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군대 보내달라니까 보내는 줘. 근데 전쟁 상태를 보다가 질 것 같으면 바로 항복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실제로 명나라의 군대를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명나라가 싸우다가 졌거든. 강홍립이 바로 후금에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광해군이 편지까지 보내.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보내지만 우리는 너희랑 싸울 뜻이 없다.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 중립 외교로 전쟁을 피했어요. 후금이 명나라랑 싸우는 중인데 얘네 입장에서도 한창 싸우는 중인데 굳이 조선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 조선이 이렇게 항복하고 우리 말 잘 들으니 안 쳐들어간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로 후금과의 전쟁을 피했다. 하지만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당시 사대부들, 그 양반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양반들의 입장에서 조선은 옛날부터 명나라한테 지극히 무슨 외교? 사대 외교를 하면서 명나라랑 친하게 지냈던 나라다. 거기다가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기까지 했어. 전쟁에서 임진왜란 때. 근데 어떻게 명나라를 져버리냐? 이거는 너무 양아치 아니냐? 그래서 그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주로 서인 정권이에요.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인조. 이 사람은 광해군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똑같이 하면 안 돼. 나는 이 사람의 선택은 나는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겠다. 친명배금이에요. 후금 너희들은 여진족 오랑캐니까 나랑 친하게 지낼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옛날부터 친했던 명나라랑 사대 계속할 거야. 너희 싫어. 이렇게 되자 후금이 화가 난 거야. 이거 아니지 않나? 내가 지금 명나라보다도 강한데? 이건 좀 아니지.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묘호란. 후금의 조선 공격이에요. 근데 이때는 조선이 이제 막 강화도에 들어가서 버티고 막 하니까 그냥 적당히 화해를 해요. 형제 관계를 맺어.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동생이 돼서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조는 여전히 친명배금을 고집을 해. 결국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침패하니까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이때는 후금이었어요. 나라 이름이. 청나라로 바꾸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 이때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를 못했죠. 후금이 너무 막강했어요. 삼전도라는 곳에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 앞에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요. 이때 조선과 청은 군신 관계를 맺고 이제는 명나라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명나라랑은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어. 청나라한테만 잘해야 돼. 이게 조선의 대외 관계입니다. 세 가지 이 파트로 나눠서 보면 돼요. 첫 번째 전기의 4대 교린, 두 번째 임진왜란,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여진과의 관계에서 이 중리배교와 이어지는 정묘 병자호란까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의 밑줄 좀 긋겠습니다.